여야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결합입니다. 본선 주자를 확정한 여당은요, 원팀을 만들기 위한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절실해졌습니다. 반면에 치열한 4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야권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2대2 결합 구도가 예상치 못하게 형성이 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선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요. 어제 당무위까지 열린 끝에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고 이낙연 후보는 승복을 했습니다. 이게 관련돼서 굉장히 진통이 있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을 했음에도 지지자들은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들. 굉장히 민주당은 이제 본선 상황에서 과제를 또 하나 크게 안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후보가 확정됐다기보다 어제는 이의제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이제 결정된 것이고 후보 자체는 10일 날 그랬죠. 확정이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되게 치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열기가 남아 있고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대선까지는 한 4개월이 넘게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이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캠프에서 상대편 후보를 막 비난하거나 아니면 네거티브성으로 뭔가 비판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걸 사실은 이낙연 후보 지지자분들도 알고 계시고 민주당 전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면서 뭔가 화학적 결합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원팀 정신이 비단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경선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보들 간에 원팀 협약식 이런 것들 세리머니도 했었고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결국은 치열한 경선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마지막에 예상치 못했던 3차 슈퍼위크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원팀에 대한 필요성이 더더욱 이렇게 절실해진 상황인데 문제 없겠습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두 가지 요소가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선을 치르자마자 대선을 치러야 됐다면 그것을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시간이란 생각합니다. 여유가 좀 있다. 네, 그런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래도 1위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좀 다른 후보를 껴안는 방식으로 저는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앙금이 남아있는 형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되려 대장동 건이 민주당 후보로서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지만 그것은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반대편에 있었던 지지자들의 관심사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지난 10일, 지난 일요일 3차 슈퍼위크와 서울 지역 경선 이후에 오늘까지 민주당의 상황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마지막 경선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도 놀랐을 거고 이재명 후보도 놀랐을 거고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이 일반 선거인단 투표에서 62%대 28%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상상하기 힘든 결과였거든요. 분명 저희 당 입장에서도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이재명 지사와 연관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다 싶었겠지만 이것이 이처럼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심이 커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재명 후보의 끌어안는 모습이 이제는 민주당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여론조사가 발표된 걸 보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 중에 15%도 안 되는 그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최종적으로 찍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보다 저희 당의 윤석열 후보를 차라리 찍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런 바람으로 보기는 힘들고 그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예상이 되고 다만 이낙연 후보도 자신의 지지층에게 지속적으로 원팀이 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아까 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어떤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여론조사 언급을 하셔갖고 저희가 이 여론조사는 이어지는 이슈폴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생각인데 이 여론조사 윤석열 후보를 뽑겠다 차라리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내놓은 답변들이 과연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또 걱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보통 어떤 갈등이 생길 때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이 있는 어떤 더 눈에 띄는 그 어떤 미운 행동을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더 미울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경선이 치러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이전에도 그러니까 대선의 경우 경선 후보가 막 단일화됐을 때는 대략 같은 당 지지자를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상대 당일지라도 그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높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예. 전체 90% 정도는 다시 같은 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기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되게 부단한 노력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네. 지금 이 어떤 이낙연 지지자 분이셨던 분들이 다른 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4강 레이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구도가 4강 레이스 초반에 형성이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원희룡 후보 간에 2대2 이 구도 이게 전략적인 동맹인지 아니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는 나중에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 흥미롭습니다. 상당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뭐 경선 과정에서는 이건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경선 과정을 지켜봤을 때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예. 사실 뭐 지금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어떤 동맹 전선을 꾸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후보한테 어떤 대장동 일타 강사다라는 칭찬을 하고 원희룡 후보도 이를 받는 모습이 있었고 또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는 것을 두고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검증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두둔하는 모습을 예.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이것을 전략적 동맹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동맹 관계라기보다는 흔히 경선 과정에서 잠깐씩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본인에 대한 검증 공세 그리고 뭐 최근 뭐 무속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러려면 당 없애는 게 낫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 파장이 오늘 오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왜 화살을 당의 해체로 돌리느냐 이런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냈고 여기에 대한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반발도 굉장히 거셌는데 일련의 사안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 중에서는 조금 정제된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던 것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지도부의 책임, 보수 전체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것을 당을 해체해야 된다. 뭐 어떤 그런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차후에 지금 민주당이 경선 이후에 겪고 있는 어떤 원팀이 분열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러한 언어 표현이 계속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또한 겪을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차후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경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선에 들어가서 원팀이 돼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차원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중앙 당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50 그리고 일반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 50 이렇게 5대 5의 비율로 4명의 후보 최종 1명의 얼굴을 가리게 될 텐데 이 질문 사항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 특히 결선 투표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뭐 어느 한 후보의 압승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신승 그다음에 석패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민주당 이상의 어떤 내홍 그리고 갈등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1등이 되더라도 나머지 후보들과의 어떤 결합을 만드는 건 어쩌면 더 힘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 경선을 거치면서 좀 과열되고 그것으로 인해 되게 서로 어떤 빈정이 상한다든가 지지자들이 좀 갈라서는 부분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되게 오랜 기간 민주당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에 반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국민의힘에 들어온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이번 발언 같은 게 그냥 단순히 말 실수라기보다 어쩌면 이 당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입장이 아니라 조금은 오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속될 경우에 당원분들께서 그를 지지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기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과제에 대한 궁금증 또 물음표를 남기셨는데 임승호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경선이 끝났을 때 정해진 최종 후보의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당을 오래 지켰던 분들에 대한 어떤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이 조금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선이 네.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반대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당에 있을 때 동안 뭐 했냐라는 비판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당내 후보들을 비판하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해진 룰이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룰이라는 것은 결국 정해진 룰이고 지금 여선택 설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굉장히 오랜 논의를 또 겪어야 되겠지만 합의가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지키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와 지도부가 정한 룰을 가지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후보가 뭐 경선 불복이나 그런 선언을 했듯이 그런 식의 논의를 또다시 보인다면 그것은 뭐 당원들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요, 보여주세요.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다음 주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정면 돌파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대장동 포화를 퍼붓기 위해서 잔뜩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 여의도 정가에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 얘기 그리고 대장동 의혹 아울러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그리고 수요일 날은 국토위 국정감사 이 두 국감에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로서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라는 이런 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정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대선 전국의 내관 대장동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를 맞지 않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자료 제출, 증인 신청 이거 놓고서 신경전을 삿바 싸움을 벌여가고 있고 이미 감정이 격앙될 대로 격앙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일련의 사항들 보고 계신지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어젠가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청을 찾아가서 왜 대장동 자료를 안 주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법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좀 우습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국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를 다룰 때 그 부분에 한해서 국감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 사무인 경우에는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다루기 부적절한 것이죠. 근데 더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왜 그걸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청에서 주무기관이 되어서 진행했던 것인데 그러면 성남시청에 가서 그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경기도청에 와서 그것을 묻는다는 게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것을 계속 활용하고 있을 뿐 정말로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 사실은 1년에 한 번 국감을 치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입자 보호라든지 혹은 아니면 코로나와 관련된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장에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경기도 국감에 대해서 경기도에 와서 그 자료를 찾느냐라는 비판은 분명히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 그 자료를 한번 뒤져봐야겠죠. 그래서 성남시의원에 있는 저희 야당 소속의 성남시의원들이 성남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자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만약 그 대장동 비리 의혹에 야당 시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연루되어 있으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 중에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하겠다라고 결의서까지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모두 반대로 인해서 부결이 됐죠.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말했듯이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그렇다면 성남시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 수호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서 성남시에 있는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으니 저희 당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경기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앞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국정감사를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증인과 어떤 참고인에 대해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고 자료조사에 대해서도 일절 응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태도를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신청이나 자료 요구가 어떤 특별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대선의 이재명 후보 흔들기다라는 게 민주당의 그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자료 조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이재명 후보의 연가 사용 내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왜 연가 사용까지 보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 업무 기간 중에 대선 활동을 했다면, 대선 캠페인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인데 17개 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경기도만 그것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조차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감을 진행하겠으며 어떻게 국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건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 저는 또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엔 대장동 때문에 경기도청에 와서 왜 경기도청으로 오시냐, 성남시청으로 가시지 이렇게 했더니 연가 내역을 왜 안 밝히냐라고 하고 계세요. 사실 이거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법상으로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벗어나는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안 준다고 국감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로 궁금하다고 하면 감사를 신청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다룰 방식이지 국감을 통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데 법을 벗어난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법상으로 줄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제 이 대장동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더 드러내고 싶었다고 하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을 때 그때 그것을 밝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그것은 꽁꽁 싸매고 있다가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혹은 아니면 우리가 되게 그 조사를 결의했다. 이런 방식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계속 주장하는 격이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게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연가 사용 내역에 대해서 그것을 안 받아서 성남시로 안 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사소한 곳조차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지사로 임명됐을 때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지낼 당시에 지사를 지금 지내면서 경기관광공사에 임명을 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라는 것은 성남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요구한 것인데 그것을 의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를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당도 대표 차원에서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취했고 결국에는 지금 그분이 탈당을 하고 의원직까지 내려놓기로 결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반성을 하는 입장이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치는 상황에서
저희 당 의원들이 연관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똑같은 잣대로 엄중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지금 뭐 권순일 대법관이나 어떤 다른 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무슨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 인사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주도했던 권순일 대법관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박영수 특검까지 보수 인사라고 분류하는 건 저는 좀 그 민주당이 좀 많이 민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또 한 가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정치권 특히 여야의 해석이 분분한데 대통령의 의중을 기성 제도권 정치인이 아니고 우리 청년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요청은 그냥 보통의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실체적 진실이 뭔지 밝혀야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혹은 아니면 단죄할 것은 단죄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두게 되면 불필요한 것들로 계속 분열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않게 하자. 그것이 설사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어도 그렇게 하자라고 저는 요청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검찰개혁 이슈가 계속 이어오다가 그 어떤 수사기관의 신뢰와 연결된 이슈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수사였다라고 여길 수 있게 좀 해보자 이런 요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뭐 음모론적인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과거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라고 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여권에 대한 사안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을 때 정부와 관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고려했을 때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검찰들이 정말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겠구나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징계가 내려지고 그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롯한 많은 핍박들을 봤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라는 이 의미가 일선 검사들이나 수사기관들에게 우리 편만 수사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인 기준으로 수사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결국에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저는 특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지금 저희 당이 무슨 그 국정감사를 방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특검 받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될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한다라고 하지만 상서법 일반 특검법으로 진행하면 3, 4개월 안에 충분히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대선 경선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민심의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본인이 하는데 특검에 임해서 하루빨리 이 의혹을 잠재우고 본연의 국정감사로 들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의도 펀치 뭐 돌고 돌아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